자, 이번 시간에는 영국의 사회복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사회복지사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이번 시간에는 영국의 복지사를 전체 편년을 해서 일괄 정리하고 그 중에 중요한 법령을 하나하나 이렇게 더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복지사. 영국의 복지사 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겠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시험용으로 접근할 적에는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엘리자베스 구빈법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목차를 잡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전체 편년하기 때문에 한 줄을 걷는다면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 국가 책임 규정. 바로 이것 때문에 보통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부터 61년이 지난 1662년에 정주법이 등장을 하죠. 이 정주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내용이 많겠지만, 정주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을 가지고 한 줄을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이로부터 60년이 지난 1722년 작업장법. 1722년의 작업장법은, 이것은 한 줄을 긋는다면 이것은 원내구제의 정착화, 원내구제 원칙의 정착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부터 60년이 지난 1782년에 길버트법. 이것은 원외구제의 정착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원외구제, 거택보호라고도 하지요. 거택보호의 원칙을 법제화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13년 후인 1795년 스피넨랜드법. 스피넨랜드법에 대해서는 할 말 많지요. 임금보조 제도의 기원, 최저생계비 제도의 기원, 가족수당의 기원, 이렇게 불리우는 것이 바로 스피넨랜드법, 버크셔 빵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스피넨랜드법 다 별도 적을 겁니다. 1834년에, 물론 1833년에 단답으로 볼 수 있는 아동복지 관련 법령으로 공장법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1834년 개정구빈법. 개정구빈법, 신구빈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길버트법과 스피넨랜드법으로 설명되는 인도주의적 구빈 시스템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다시 억압 속의 구제로의 복귀를 내세우면서 3대 원칙, 균일 처우의 원칙, 열등 처우의 원칙, 작업장 활용의 원칙을 끄집어냈던 것이 개정구빈법이 되겠어요. 자, 여기는 한 통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통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자체는 한 통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각각 세부적으로 다 출제가 됩니다만, 이 자체만으로도 편년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 통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세기 후반으로 넘어가면 1869년 자선조직협회와 그리고 1884년에 인보관 운동이 이렇게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선조직협회 그러면 자선조직협회, 바로 1869년에 런던에 등장한 상류층이 중심이 되어서 중류층 부인들로 구성된 우예 방문원의 활동으로 이렇게 해서 개인적 빈곤관에 입각한
개인적 빈곤관에 각한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변화를 추구했던 실천을 자선조직협회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1884년 똑같이 런던에서 등장한 토인비열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인보관운동은 여기는 중류층 지식인들이 1884년에 인보관운동은 중류층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의식 개혁을 통해서 여기는 두 주축 세력인데 여기는 두 주축 세력이야. 사회적 빈곤관의 각에서 사회개혁을 또는 사회개량, 사회개혁을 추진했던 것이 바로 인보관 운동이 되겠어요. 19세기 후반에 있었던 이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은 이 자체로 한 통으로 묶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자선조직협회와 자선조직협회가 나오던 인보관 운동이 나오던 양자 비교 문제로 보시되 이것을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는 민간 부문의 실천을 말하는 거죠. 앞에 나왔던 우리가 이 한 통을 했던 것은 이것은 공공부문 아닙니까? 공공부문의 법률 제정과 실행인데 비해서 여기는 민간 부문의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20세기로 넘어가면 여러 과정이 있지만 20세기는 여러 과정이 있지만 역시 1942년에 물론 사이에 1905년에 왕립위원회 조사, 1908년에 노령연금법, 1909년에 최저임금법, 1911년에 국민보험법 등등의 다양한 법률과 제도 시행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이제 본론을 할 때 다루기로 하고 1942년에 베버리지 보고서 이렇게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영국이 실질적 복지국가로 전환을 말하죠.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소국국가에서 적국국가로, 야경국가에서 적국국가로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베버리지 보고서가 되겠어요. 별로 처칠의 공공정책관이 문서화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사회보장을 제시하지요. 사회보장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전체 영국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으로 사회보험을 제시하지만 문제는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출발이 기여, 즉 보험료 납입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을 적용하려고 했더니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해서 사회보장으로 사회보험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부조를 가미해서 사회보장을 제한하고 실질적인 사회적 빈곤관에 가간 복지국가로 전환을 이끈 것이 베버리지 보고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1970년대에는 복지국가의 위기기가 등장을 하죠. 이 자체로도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까? 1979년, 1980년대 나오는 대처리즘. 1979년 대처리즘. 대처리즘에 의해서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1997년에 기든스가 체계화한 인적 자본 투자를 강조하는 사회투자 국가 제3의 길이 바로 노동당, 집권정당인 노동당의 소위 정책으로 받아들이면서 제3의 길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제3의 길 역시 A급. 대체리즘은 요즘 줄었지만 그래도 복지국가 위기 A급. 배버리지 역시 A급. 다 문제가 다 출제되는 영역이 되겠어요. 적어도 이러한 순서는 영국의 복지사의 하나의 편견으로 여러분들이 노트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중요한 법률의 핵심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작은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니까 엘리자베스 구빈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에 먼저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교재 내용을 보시면서 약간 차이 있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구빈법 1601년 뭐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적었습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등장 배경은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인한 수도원의 몰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엔클로저 운동이지요. 동네에는 천재지변 등이 있거나 경기가 어려워지면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에 있는 수도원에 찾아가서 아니면 교회나 교구에 부탁을 해서 뭔가 잡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서 위난을 극복해 왔어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 200년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교권이 실추되고 그러면서 교권의 실추는 결국에 교회나 수도원의 헌금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다시 말해서 수도원 자체로도 운영하기가 힘든 거였어요. 그런데 때마침 중세에 가장 큰 돈이 되는 상품이 양털이었는데 지주들은 풍년이니 흉년이니 또는 뭐 근무태만이 뭐니 이걸 가지고 아주 신경을 곤두세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풀어만 넣으면 저 혼자 털 길러서 돈을 만들어준 양을 기르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소작인들을 쫓아내고 거기다가 철책을 친 다음에 목책을 친 다음에 거기에다가 양을 길르기 시작했어요. 토지의 소작인들의 출입을 막았다 해서 엔클로저 운동이 되겠는데 바로 이렇게 해서 양으로부터 쫓겨난 소작인들은 갈 곳이 없어졌잖아요. 옛날에는 근간에 있는 근교에 있는 수도원에 가서 뭔가 일이라도 하면서 먹고 살아났지만 이제는 수도원 자체로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방향을 잡냐면 당시 십자군 전쟁 중에 무수히 많이 생긴 신흥 도시가 있었어요. 사라센 제국과 전쟁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동서간의 문무르 교우가 있었는데 그를 이끌어가던 항구 도시가 국왕령에서 등장하는 거거든요. 양으로부터 쫓겨난 소작인들은 바로 새로이 등장한 상공업 중심의 항구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몰려드는 빈민에 대해서 빵을 나눠주는 거야. 연중사시사철 물동량이 있는 항구 도시에서는 큰 부담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 소위 밀려드는 빈민으로 인해서 사회 치안 문제가 등장을 하고 또 사회적인 당등의 사회적 비용의 급증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목적은 새로이 등장한 상공업 도시를 중심으로 등장하는 건데 목적은 그들을 구제해야 한다. 빈민 구제를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불황화 정리를 가지고 접근을 했어요. 지금은 노숙자 정리죠. 불황화 정리로. 사실은 의형적으로는 빈민 구제라고는 아름다운 뜻은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는 노숙자 정리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둔 거였어요. 노숙자 정리. 그래서 목적은. 다음에 주체는 국가지요. 국가가 한데 문제는 국가가 어디다? 지방정부라는 거예요. 지방정부라는 거.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라는 거.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가 구빈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은 20세기의 문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대상은
사람들이 빈민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이 빈민은 모든 빈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빈민은 해당 교구 3년 이상 거주, 해당 교구 3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신청한 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교구에 3년 이상 거주했다는 것은 이미 토착인처럼 토착화된 빈민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등장한 빈민에 대해서는 빵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당 교구 3년 이상 거주자로서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이끌어가요. 모든 빈민이 아닙니다. 다음에 재원은 구빈세 징수를 통해서, 구빈세 징수, 우리가 정책론으로 본다면 공공재원에는 조세가 있고 사회보장성 조세로서 사회보험료가 있고 조세 비용이나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구빈세라고는 조세를 재원으로 해서 공공재원을 재산해서 재원을 해서 운영했던 거였어요. 방법은 통일된 구빈행정, 통일된 구빈행정으로 하되 범주화된 차별구빈을 했어요. 범주화된 차별구빈이죠. 빈민이라고 해서, 즉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해당 교구 3년 이상 거주자로서 신청한 자라고 해서 똑같이 대우를 하지 않았어요. 범주화된 차별구빈으로 해서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 그리고 아동, 이렇게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차별구빈을 범주할 때 그 범주화의 기준은 노동 능력의 유무입니다. 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원내구제 방식으로 나갔던 거였어요. 원내구제.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은 작업장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만이,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은 시설에 들어와야만이, 어린 애들은 뭔가 배우려고 따라다녀야만이 빵을 주는 것이지 불황아처럼 노숙자처럼 밖에 돌아다니면 빵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원내구제를 원칙으로 하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가 책임으로 해서 지방정부로 하지만 여기는 소극적 국가 책임이라는 거죠. 소극적 국가 책임. 이 말은 뭐냐면, 지면이 너무 짧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국가 책임을 규정했다고 해서 국가가 당연히 빈민을 구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차 책임은 가족이나 친족 책임으로 하되, 그러고도 안 된다면 국가도 나서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이, 국가가 당연히 빈민을 구제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극적 국가 책임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여기 빠져있는 거, 지면은 그만 쓰겠습니다만 빠져있는 거 여러분 첨가하십니다. 자, 교재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성립배경, 엔클로저 운동, 또 수도원 해산, 목적은 구빈과 불황화 정리, 재원은 구빈세, 통일된 구빈행정, 범주화된 차별구빈 해서 방법에 썼던 것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 특징을 보시면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아신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세계 최초로 국가의 구빈 책임을 규정한 법률로 빈민 구제를 국가 책임으로 하되 어디 책임으로? 지방정부 책임으로 했다. 바로 이 지방정부 책임으로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호의 대상은 빈민이라고 하지만 모든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보시면 구호 신청을 요건으로 해서 해당 교구 3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신청한 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개인적 빈공간에 입각한 소극적 국가 개입관입니다. 처음부터 국가가 나서서 빈민을 구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1차 책임은 6번의 친족 부양 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고도 안 된다면, 즉 선가정 하고도 안 된다면 그리고 나서 후 국가 개입, 후 사회복지로, 이렇게 해서 소극적 국가 개입관을 특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작업장과 구빈원을 활용하면서 원내구제의 방식을 썼다. 그래서 작업장 제도와 시설부를 정착시켰다. 저렇게 썼지만 원내구제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주법과 작업장법, 길버트법이 쭉 나와 있는데, 정주법,
정주법 1662년인데 정주법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해당 교구 법적 거주권자, 해당 교구 법적 거주권자로 제한. 그래서 구빈의 대상을 모든 빈민이 아니라 해당 교구 법적 거주권자로 제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가 본들 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방관행의 지방적 불만에 또는 교구별 불만에 전국화의 의미를 갖는 것이 정주법이 되겠어요. 거의 너무 길게 썼습니다만은 구빈의 대상을 교군의 법적 거주권자, 법적 거주권 소지자에 한해서 구빈을 규정한 법이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한 법이다. 2번에 1번도 똑같은 말이지요. 2번에 2번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 번 떠난, 맞아면 그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게 되면 결국에 토지 자본가인 영주들의 생산비가 높아지는 거예요. 공급 곡선이, 노동 공급의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서 생산비가 높아지는 거죠. 바로 이런 농업 자본가라고 할 수 있는 영주들의 불만이 터지고 나와서 이것이 팽배해됐고, 또 그런가 하면 상공업 중심의 도시교구에서는 처음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빵을 나눠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었으나 그렇게 밀려드는 빈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상외의 사회적 비용의 급증을 가져왔고, 그리고 토착인들의 불만이 야기되기 시작했어요. 농촌 자본가, 농업 자본가들의 생산비 증가로 인한 불만, 그다음에 상공업 자본가들이나 상공업 교구에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인한 불만이 서로 부딪힌 데보다는 서로 이해의 일치를 가져와서 앞으로는 구빈의 대상은 어느 교구든 해당 교구 법적 거주권자로 국한하자라고 약속된 거, 지방적 불만의 팽배가 전국화를 이룬 것을 바로 정주법이라고 한다는 말은 바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6번에 나와 있지요. 빈민 유익 거부의 지방적 관행을 전국적 제도로 확대하였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정주법이 되겠습니다. 정주법.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60년 후인 1722년에 작업장법이 등장을 하지요. 작업장법 1722년에 등장을 하는데, 작업장법의 의미는, 이 대상이 누구냐면 빈민이 아니라 근로 능력이 있는 빈민, 근로 능력이 있는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로 능력이 있는 빈민. 그래서 목적은 본래대로 근로 능력이 있어도 도와줄 필요가 있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구빈을 하되 동시에 이윤추구도 같이 하자. 이윤추구를 병행하는 또는 국부 증진을 병행할 수 있는 구빈을 이끌어가보자는 방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윤추구 또는 국부 증진을 같이 병행하는 구빈을 하자는 것이 바로 작업장법이었어요. 작업장법의 방법은 국가 주도와 민간 위탁 경영이에요. 민간 위탁 경영이지요. 국가가 법을 만들고 틀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운영은 민간인들이 시설을 만들어서 빈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그래서 방법은 국가 주도의 민간 위탁 경영이다 보니까 오늘날 직업보도 프로그램의 기원이라는 의미, 민간 위탁 경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면서 원내구제의 정착. 그 땅에도 원내구제가 옛날에 없었던 거 아니죠. 엘리자베스 구빈법도 역시 작업장에 들어와야, 시설에 들어와야 빵을 준다라고 결정함으로써 이렇게 원내구제를 정착을 시키기는 하거든요. 또 원내구제를 정착을 시키게 됩니다. 원내구제. 근데 이 원내구제에서 소위 국가가 만든 법령의 범위 안에서
민간인들이 시설을 갖추어 놓고 빈민들을 모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이런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권유린의 문제가. 문제는 유린이란 문제가 인권유린이 자행됨으로써 지하감옥이라는 이러한 인권유린, 지하감옥이라는 이런 소문이 팽배하게 됐어요. 그럼 교재볼까요? 작업장법. 노동이 가능한 빈민을 고용하여 국부 증진을 기하기 위한 법이다. 이윤 추구의 구빈과 더불어 이윤을 추구하는, 구빈과 더불어 국부 증진도 도모하는 이러한 법을 작업장법이라고 한다. 오늘날 직업보도 프로그램의 원칙이다. 2번에 나와 있지요. 그리고 3번의 둘째 줄 원내구제 원칙. 4번의 인권유린에 관련된 그때 지하감옥. 그러면서 나치불법이란 단어와 작업장법의 개념을 같이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치불법. 다음에 길버트법이 나와 있지요. 길버트법. 길버트법을 보시면 길버트법에 대해서는 길버트법은 따로 1782년에 길버트법이 등장하는데 대상은 작업장법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작업장법과 그리고 길버트법은 같습니다. 방법은 목적은 구빈과 더불어 이윤을 추구하자는 거죠. 이것도 역시 작업장법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차이는 방법이 차이가 있지. 방법. 작업장법에서는 작업장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만 빵을 준다라고 하는 원내구제지만은 여기는 원외구제의 법제화를 이끌어갔던 거였어요. 원외구제, 다시 말해서 거택보호의 원칙을 정립함으로써 원외구제를 법제화하고 그러면서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던 작업장의 인도주의화를 이끌어갔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인권유린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국감시원을 파견하는데 유국감시원 바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기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에다가 여러분 교재 보시면서 살 지울까요? 1번을 배경지식으로 1번에 2번. 길버트법은 작업장의 인도주의화를 도모해서 일괄 민간 위탁경으로 이루어지는 일괄 청부제도를 폐지하였다. 3번의 둘째 줄 원외구호 대책으로 4번 거택보호를 최초로 인정하였다. 2번에 2번 원외구제를 최초로 법제화하고 4번 원내의 구제를 관리하기 위해 유급사무원도 고용했는데 오늘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기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6번에다가 강행법규는 아니었고 의무법규였다. 6번에 의무성이 더 강했다. 그래서 다시 2번에 1번 둘째 줄 원내구제 중심에서 일부란 단어가 바로 강행법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 원외구제로 도입된 법이었다. 이렇게 6번에서 1번 둘째 줄로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번에 교구연합에 대한 행정구역 확대 줄쳐놓으시고 교구연합에 의한 행정구역을 확대하고 행정의 합리화, 빈민처우의 개선, 다시 말해서 구빈의 인도주의화를 도모했다라고 하는 것이 길버트법이 되겠어요.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795년에 스피넨랜드법부터 시작해서 개정구빈법, 또 19세기 후반에 민간 부문의 적극적 개입으로써 자선조직협회, 인부간 운동 등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